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정당했는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는 문재인 청와대가 김기현 전 시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도 청와대에 그런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비리 관련 첩보가 들어와서 정당하게 이첩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청와대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청와대 출입하는 정치팀 이완 기자, 법조팀 박준용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현장에서 열심히 바쁘게 취재하시는데 이렇게 방송국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어떤 성격,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우선 검찰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요. 우선 검찰은 이제 수사 과정을 보면은 검찰은 이 사건을 청와대 하명 수사일 가능성에 주목을 해서 수사에 좀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이 하명 수사로 지목되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수사의 시작점과 끝 지점까지 그 과정들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전반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자 그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숲을 봐야 된다. 사건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왜 저러는 것 같냐. 검찰 개혁이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국회 상황과 연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관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조직적인 반발이 이런 사건을 몰고 오지 않았나 이런 분석을 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번 사건의 제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저희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박준용 기자가 하명 수사 이런 말을 썼는데요. 사실은 문제를 주로 제기하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른바 보수 조중동에서는 이번 사건을 선거 개입, 정치 공작,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운 현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권 차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 있었다. 이런 프레임을 짜고 싶은 것 같고요. 또 하명 수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명 수사란 말은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에 청와대에서 검찰 경찰에다가 수사하라 이렇게 이제 던져주는 거를 하명 수사라고 했고요. 한 20-30년 전부터는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꼭 뭐 높은 데가 아니고요. 검찰, 경찰, 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자료가 오면 수사기관으로 이제 이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명 수사라는 말은 사실은 사라진 말인데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여권을 공격하는 쪽에서는 옛날 단어를 좀 끄집어내서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라이브에서는 제목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좀 중립적인 표현으로 설정을 하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사건의 어떤 요약이 좀 필요한데요.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의 전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검찰에서는 지난해 이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그 울산시장 당시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서 이뤄진 경찰 수사가 청와대가 관여를 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보한 그 김기현 전 시장의 비리 첩보 내용들을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서 경찰에 이첩을 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청와대가 그 수사를 지시한 이후에 수사 보고도 받으면서 어떤 이 상황들을 챙겼다 이런 의심도 검찰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청와대에서는 이 사건 전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청와대는 사실 시각이 다릅니다. 방금 설명한 그 검찰의 시각과 다르게 일단은 제보나
제보 자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경찰에 이제 하명을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시스템이 어디 명령을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지시한다고 해서 또 듣는 또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로부터 9번의 보고를 받았다고 하지만 일상적이고 통상적으로 민정수석실의 업무였을 뿐 특별히 이 사건을 챙긴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혹을 제기하는 쪽 내용 중에 뭐 모든 게 다 터무니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사실관계를 좀 인정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팩트 부분, 청와대에서도 인정하는 사실관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인정하는 거는 그 청와대를 통해서 그 수사로 연결되는 고리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첩보가 민정수석실로 넘어왔고 그거를 이제 민정비서관실에서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기고 반부패 비서관실이 경찰로 보낸 그 과정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경찰이 실제 수사를 했는지 사실은 울산에서 이미 그거는 많이 알려져 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첩보 넘어온 걸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는지 아닌지 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그 연결되는 과정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이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이 있죠. 백아무개 수사관이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관할을 하던 어떤 특감반의 소속원이었다. 이 부분도 청와대가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민정비서관실에 특별감찰반이 있는데요. 그래서 숨진 백아무개 수사관이 거기서 일을 했고 또 울산에도 다녀온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에 작년 1월 달에 다녀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됩니다. 자, 이번 사건 굉장히 복잡한데 우선 궁금한 것 중심으로 몇 가지 쟁점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목숨을 끊어버린 이 수사관. 자, 왜? 도대체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검찰 쪽부터 왜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우선 그 고인이 되시는 백 수사관이 숨진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으로선 누구도 쉽게 단정짓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검찰이 울산지검에서 이 의혹을 조사하다가 이제 이분을 소환 조사를 지난달 말에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숨진 날 그 1일 저녁에도 소환 조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수사관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의 압박이나 혹은 별건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야권이나 보수 언론들 중심으로 해서 그 수사관 사망에 있어서 청와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나 주장들도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사실 검찰의 압박이 고인에게 강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죠? 근거가 두 가지인데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서를 보면 윤석열 총장님께 죄송합니다. 가족들 배려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굳이 왜 그 총장에게 가족들 배려를 부탁했는지 그것을 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근거는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같이 울산에 내려왔던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청와대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 내역을 보면 돌아가신 분이 뭔가 심리적인 압박을 조사 뒤에 받지 않았나 이런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준영 기자 혹시 야당하고 보수 언론에서 제기하는 어떤 청와대에서 뭔가 좀 진실을 좀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압박을 가했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그렇고 이제 그런 자유한국당과 이제 그 보수 언론의 문제 제기는 결국 이제 지인들의 네. 그
주장들로 이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쪽도 이제 지인 수사관 사망한 수사관의 지인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뭐 청와대에서 압박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전달해서 이제 지금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조직 안에 특감반이라는 게 있나요? 이건 비공식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청와대 설명으로는 공식적으로 있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이나 아니면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기능을 수행하는 특감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2017년경에는 민정비서관실에 특감반원이 5명 있었고 그중에 3명은 친인척을 담당했고 2명은 특수관계를 담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무슨 별동대처럼 활동한 게 아니라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직이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 핸드폰을 둘러싸고 지금 검찰과 경찰이 엄청난 장면을 연출하고 네. 있습니다. 서초 경찰서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갔고요. 경찰에서는 다시 그걸 또 경찰이 가져오겠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기각을 해버렸어요. 네. 자, 이런 그 핸드폰을 둘러싼 어떤 검경 간의 다툼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검찰은 이제 이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고인의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고인의 휴대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간에 압수수색을 해와서 이제 증거물을 확보해 온 거는 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중간에 사실 사망 부분을 사실 밝히고 있는 과정인데 중간에 증거물을 가져왔다는 게 좀 전례가 좀 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이 이제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인이 된 그 수사관의 휴대폰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경찰한테는 참관만 허용을 하고 네. 이 결과 공유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반발이 좀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네. 휴대폰을 압수수색해 갔다는 얘기는 검찰에서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사실상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경찰도 마찬가지로 검찰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네, 혹시 청와대에서는 뭐 어떤 설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실제로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경찰에게 좀 더 역할을 주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에 대해서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수사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짚어봐야 할 점은 지금 이미 앞서 공개된 유서를 가지고도 네. 서로 입장이 다른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휴대폰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정보가 포렌식 과정에서 나오게 되면 그게 누구의 손에 있는지도 상당히 해석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확보했느냐 그리고 특히 또 백 수사관이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지인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누구랑 통화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매우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쟁점입니다. 어쨌든 일각에서 제기했던 이 백 수사관이 최초에 제보를 한 사람이나 문건을 만든 사람이 아니냐 했는데 그건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자, 최초의 제보자가 이 사건에서 왜 중요할까요? 그 최초 제보의 목적과 어떤 과정들 그리고 누구인지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관여가 많았다면은 이 보수 언론가 혹은 이제 검찰의 주장대로 검찰 입장대로 사실상 이제 하명 수사의 의혹이 좀 더 그렇죠. 짙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단순 제보였다면은 이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좀 불씨가 좀 작아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최초 제보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어제 브리핑을 했죠.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청와대는 이런 그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걸 매우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제보자가 민정수석실에 있는 행정관에게 울산시장 측근 비리 관련해서 제보를 했고 그 행정관은 사실은 특감반원 소속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보를 받은 상태에서 그를 문서로 만들어서
그거를 일정한 첩보나 투서가 넘어오는 그 프로세스에 이제 태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민정비서관실 내에서 이건 어디다 보내면 좋을까라고 판단을 했고 그 분류에 따라서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긴 다음에 경찰까지 내려갔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 설명이 사실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요.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이제 제보자인 걸로 금방 밝혀졌습니다. 또 애초에 그 문서를 만든 사람이 제보를 받았다. 또 송병기 부시장은 내가 먼저 제보한 게 아니고 물어봐서 답변을 해줬을 뿐이다. 또 이렇게 둘 사이 진실 공방 벌어지고 있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송병기 부시장이 오늘 제보도 좀 하고 그랬죠?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실까요? 송병기 부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제 청와대의 설명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청와대 설명은 제보자가 제보를 했다는 설명이었는데 송 부시장의 설명은 오히려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쪽에 있는 행정관한테서 연락이 와서 네. 나는 말을 해줬을 뿐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개입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명확해져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둘이 입장이 다르고 또 하나 이제 둘이 알게 된 그 배경도 좀 설명이 다릅니다. 네. 청와대는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공무원들끼리 우연히 만났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송 부시장은 서울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은 청와대 발표의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준영 기자, 그 고민정 대변인이 이제 제보를 정리한 수준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문건이 좀 자세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단 첩보 문건이라고 보통 표현한 이제 제목 자체가 이제 김기현 비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예. 그 김 전 시장 본인은 물론해서 이제 형제나 비서실 주변을 좀 망라하는 수준의 좀 비위 관련한 제보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수사 전문가가 만든 수준에 좀 준하는 좀 잘 정리된 내용의 문건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문건을 청와대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뭔가 관여를 깊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예, 그런 시각이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쟁점입니다.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수사관들이 울산에 내려간 건 사실인데요. 자, 왜 내려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검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뭐 간 이유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긴 한데요. 그 검찰은 청와대가 이제 해명을 하듯이 단순하게 어떤 검경 수사권 관련한 갈등을 청취하러 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좀 주목해서 좀 더 수사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앞서서 설명 하나를 제가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그 청와대가 오늘도 직접 브리핑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아까 제보자를 왜 밝히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밝히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역시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울산에 울산에 간 이유는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어제 청와대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라는 보고서였거든요. 이 보고서의 목적을 보면 집권 2년차를 맞았는데 정부와 부처와 청와대 간 그리고 부처 간에 그 이해 충돌이 있거나 엇박자가 있다. 그걸 좀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민정비서관실 수석 행정관 38명이 공무원들을 대면하거나 전화로 접촉해서 보고서를 썼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울산에 내려가서 울산에서 지금 고래고기 그 당시 이제 문제가 됐던 고래고기 사건이 있으니 네. 검찰과 경찰이 싸우고 있는 그거를 직접 듣고 온 것이다. 라면서 어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래고기 사건 최근에 꽤 유명해졌는데요. 여기서 잠깐 울산에서 현장 취재하고 있는 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명 기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 신동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화 연결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요. 자, 일단 고래고기 사건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고래고기 사건이라 하면은 2016년 4월에 울산의 한 경찰서에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이 창고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1톤을 울산지검이 한 달 만에 이제 피의자인 유통업자들에게
되돌아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울산경찰청이 2017년 9월에 유법성을 가리기 위한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네. 청와대 설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그 백수사관이 이 사건 때문에 울산해경 또 울산지검을 방문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울산지검에서 백수사관하고 만났다는 사람이 확인이 됐습니까? 당시 이 일로 만약에 그 백수사관이 내려왔다면은 경찰이나 검찰 양쪽 뭐 관계자들 만났을 개연성은 큰데요. 네. 근데 양쪽 어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또 다른 일각의 주장은 이 백수사관이 울산에 간 이유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궁금한 게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들이 수사를 왜 받은 건가요? 예, 울산경찰청이 지난해 이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를 벌이게 되면 크게 세 갈래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 첫 번째가 이제 김기현 전 시장 동생이 2014년 3월에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신축 사업권 문제에 개입하면서 30억 원을 받기로 이제 약정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이 2016년 4월에 울산 북구의 아파트 공사장에 특정 레미콘업자의 납품을 위해서 이제 시 고위 공무원을 통해서 이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제 직권 남용 혐의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김기현 전 시장 최의종 사촌이 2014년에 김기현 전 시장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지역 건설업체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업체에 취업해서 월급 명목으로 다달이 이제 수백만 원씩 받고요. 김기현 전 시장 후원 계좌에도 업체 직원 가족 명의로 이제 이른바 이제 쪼개기 방식의 이제 정치 후원금을 내도록 한 그 알선 수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이렇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이 중에 이제 동생하고 비서실장과 관련된 수사는 저 올해 4월하고 3월에 검찰이 다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네. 최의종 사촌 등이 관련된 이제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는 검찰이 올해 2월달에 6명을 기소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와대에서 내려간 수사관들이 가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또는 송초로 현 울산시장을 만났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까? 예, 우선 그 당사자들인 황운하 청장이나 네. 송철호 시장 모두 일단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서도 실제 여기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만났다고 이렇게 아직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하고요, 또 자유한국당, 또 좀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는 울산지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 이걸 근거로 애초부터 경찰 수사가 어떤 선거 개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울산 현지에서도 이번 사건 그 당시 경찰의 수사가 선거 개입, 정치 공작이었다고 그렇게 보는 시각인가요? 아마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가지고 보는 견해가 이제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비서실장이랄까 동생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그래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 이제 그 김기현 전 시장이 직접 임용한 이제 별정직 공무원인데 울산시의 여러 가지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 같은 게 지나치다 하는 소문도 있었고요. 네. 그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아주 건설 브로커로 아주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 이 경찰의 이 수사가 시작되면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이제 이래 그동안에 이제 김기현 전 시장 그 재직 기간에 이루어진 그 인허가 그 이제 그 사건이 한 30여 건 되는 인허가 된 이제 그 아파트가 30여 건 되는데 네,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도 전면적인 이제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요구한 그런 경우 이제 그런 운동도 있었고요. 네. 그래 이제 김기현 하여튼 전 시장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는 2014년 그때 김 전 시장이 처음 시장에 그 취임한 이후부터 사실은 이래 여러 가지 진정이나 투서 같은 게 이루어지면서 이래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런 내사를 해오고 했는데 오랜 시간 이제 이래 이 사건이 지지부진해지다가 이제 2017년 8월 황운하 이제 울산경찰서장이 부인하면서 네. 지능범죄수사대를 보강하고 이제 관련 수사를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자, 아무튼 작년 지방선거 직전에 경찰 수사가 없었다면 김기현 전 시장이 당선됐을 것이다. 뭐 이런 시각과 주장이 있는데요. 실제 작년 울산시장 선거 결과 후보별로 득표율은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예, 당시 이제 송철호 현 시장이 52.9% 득표를 보였고요. 네. 이제 김기현 전 시장은 40.1%. 표차가 좀 낮죠. 차이가 꽤 많이 났네요. 예, 그래 송철호 시장이 과연 과반수 득표로 시장으로 당선됐고요. 그리고 시장뿐만 아니고 네. 울산 안에 5개 이제 구청장 군수 그 선거도 모두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가 떨어지고 아, 그렇군요. 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요. 울산시 의회 전체 의석이 22석인데 네. 이 중에 그 17석을 민주당이 그 차지를 했고요. 지금 한국당 의석은 5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울산뿐만 아니고 부산, 경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네, 이걸 김기현 전 시장 수사와 연관짓기는 좀 무리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무리한 주장일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렇게 봐집니다. 예. 신동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우리 신동명 기자하고 이제 자세히 얘기 좀 나눠봤고요. 이 고래고기 사건, 또 김기현 전 시장을 둘러싼 이 서울에서는 좀 알기 어려운 얘기를 지금 전화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이완 기자, 이 검경 갈등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개입하는 게 정당한 업무라고 봐야 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검경 갈등보다 이제 큰 주제인 그 부처 간 이행 충돌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울산에 내려갔다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사실 민정수석실 그 당시 조국 수석이 있던 민정수석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그 사법 개혁을 주무하던 그 수석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업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감반이 이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청와대 설명은 소관 비서실의 업무를 조력할 수 있다. 직원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준영 기자,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전 시장 때문에 수사관들이 내려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을까요? 예, 뭐 의심의 근거가 정확히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 방문에 대해서 그 이제 숨진 백 수사관에 대해서 주목했던 것은 맞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최소 2차례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도 이 부분과 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검찰 입장에서는 그 청와대에서 그 경찰로부터 계속 이 수사 상황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그 울산 방문에 대해서도 특감반이 울산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사 상황 점검 목적이 아니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좀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완 기자, 청와대에서 어떤 자기들이 입수한 첩보 이런 것들을 문서로 만들어서 다른 기관에 넘긴 것 이거 자체를 불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이제 따져봐야 할 문제긴 하지만 그 네. 프로세스 자체는 그 많은 제보나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다 청와대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필요로 한 기관이나 이런 거에 넘기는 프로세스는 통상적이라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첩보가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넘기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네 번째 쟁점입니다. 사실은 지방선거도 작년에 있었고요. 고래고기 사건도 꽤 오래된 일입니다. 또 김기현 전 시장 측근 관련 수사도 이제 굉장히 여러 건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었다고 하는데 지금
하필 왜 지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이완 기자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왜 지금이냐가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국회는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검찰에게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나 지금 하명 수사나 아니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수사, 일련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그 윤석열 총장이 컨트롤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수사의 시점을 선택하는 것은 검찰이거든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주장도 사실은 지금 이완 기자가 설명한 청와대 입장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검찰은 그 시점이 좀 정치적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수사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 비판의 지점들은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 수사가 원래 울산지검에서 계속 있던 이제 수사를 왜 최근에 와서 서울중앙지검에 이송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잠잠하던 수사가 왜 이렇게 빨리 갑자기 진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지적이 됐었는데 그 서울중앙지검은 그 입장을 내서 그 울산지검으로 이송한 이유가 이 사건 관계인들이 서울에 많이 살기 때문에 그 수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송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올해 봄이죠. 올해 3, 4월 정도에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고발 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처분이 되면서 검찰 수사에 무혐의 처분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취지로 입장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한 거는 이제 울산 시장을 둘러싼 이런 선거를 둘러싼 사건이었는데요. 사실은 이거 이외에 유재수 사건이라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했던 유재수 부산시 전 부시장 지금 이제 구속돼 있죠. 네. 자, 이 그 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다가 덮었다. 이제 의혹의 어떤 핵심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좀 간략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그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이제 감찰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에 대해서 이제 뇌물수수, 그다음에 인사개입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도중에 한 2달 만에 감찰을 좀 많이 한 상태에서 본인도 소환하고 이렇게 많이 한 상태에서 감찰이 무마됐다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유재수 당시 이제 국장은 그냥 금융미를 그냥 떠나는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사를 받지 않고 퇴사한 뒤에 그 민주당 쪽 그 전문위원으로 갔다가 다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특감반에서 근무를 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라는 분이 이제 올해 초부터 이게 감찰 무마가 됐다 이렇게 의혹을 주장을 했고 네.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이게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유 전 부시장은 이제 구속이 된 상태고요. 네. 자, 어제 청와대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좀 네. 깜짝 놀랐는데. 자, 압수수색을 해서 어떤 자료들을 좀 가져갔습니까?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 당시에 감찰 당시 어떤 의사결정을 왜 했는지 그리고 네. 그 구조를 알 수 있는 문건들 그다음에 뭐 청와대 당시 감찰 보고를 한 문건들 이런 부분들을 좀 요청을 해서 제출을 전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청을 해서 임의 제출 형식을 거쳐서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압수수색 결과에 대해서 좀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인가요? 이 압수 문건이 어떤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문건을 좀 분석해서 지켜보자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문건을 확보하긴 한 것 같군요. 자, 청와대에서는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 나빠했죠. 유감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압수수색 뒤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놨는데요. 그걸 보자면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국가 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네. 앞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지난해 말에도 사실 김태우 전 검찰 반원의 의혹 제기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 번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하냐, 그리고 원하는 자료도 그때랑 대동소이하다. 이거는 그냥 청와대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힘을 보여준 거다. 이런 불쾌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지금 이완 기자가 설명했듯이 이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른바 조국 사태, 검찰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뭔가 좀 민정수석실 쪽으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점점 더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분석인데요. 자, 청와대에서는 그 검찰의 그런 의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검찰의 의도는 사실 그 조국 장관이 그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를 했지만 네. 지금 기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은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지만 조국 장관은 계속해서 검찰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당시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당시에 있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그 수사 관련이나 아니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그 당시에 있었던 민정수석실 멤버들을 엮으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잘 안 되니까 지금 별도로 좀 뭐 수사를 더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시각에 대해서 검찰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묵비권 행사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이 뭐 소환을 불응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 그 수사가 좀 미뤄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에 검찰 그 수사에 대해서 이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정치적인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분석과 주장, 공격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은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사안마다 다 설명을 하고 뭐 입장을 내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이 부분들에서 사안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사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다. 네. 이제 강하게 부인하고 네.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걸로 예측이 되십니까? 우선은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관련해서는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을 계속 소환을 해서 네.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울산시장 관련해서 이제 경제수사 그 청와대 하명 의혹 관련해서는 그 오늘 그 김 전 시장 첩보를 보고한 그 전 청와대 행정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그 소환 조사했죠. 네, 소환 조사를 했고 이것처럼 이제 보고 체계에 있는 그 당사자들을 계속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에 대한 어떤 시각 최근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청와대 시각에 앞서서 사실 청와대도 사실 허점을 내준 거 아닌가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물론이죠. 네. 네. 작년에 김태우 감찰관의 폭로처럼 사실 민정수석실의 감찰반에 대한 관리가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재수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처럼 일처리에 있어서 좀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똑부러지게 했으면 사실 이런 의혹을 받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와대도 좀 그런 점을 좀 반성해 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입장은 사실 좀 불쾌함을 넘어서 좀 끓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왜 검찰총장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지금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어깃장을 놓지는 않았으면 한다. 이런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네. 거물 정치인이죠. 네, 5선의 여성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어떤 의원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정통 복서가 아니라 변칙 복서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지금 청와대도 의식을 하고 지금 등판을 시켜서 검찰개혁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를 좀 풀어나가야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제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경찰 수사에 대한 논란, 일부러 좀 약간 중립적인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검찰이 좀 신속하게 진상 규명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고요. 그렇지만 좀 쟁점 중심으로 오늘 좀 조심스럽게 현장 기자 두 분 여기 스튜디오에 모셔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완 기자, 박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가 사용하는 칼은 메스라고 합니다. 병든 부위를 잘라내고 사람 목숨을 살리는 수술 도구입니다. 그러나 강도가 휘두르는 칼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흉기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검찰이 지금까지 휘두르고 있는 칼은 정의의 칼일까요? 아니면 검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조자룡 헌칼일까요? 검찰 특수부의 전설로 불리는 심재륜 고검장이 수사 10결이라는 교훈을 후배들에게 남겼습니다. 수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원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칼은 찌르되 비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굴복 대신 승복을 받아내라 이런 충고도 있고 수사하다가 곁가지를 치지 말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칼에는 눈이 없어서 잘못 쓰면 자신도 다친다는 경고입니다. 범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에도 정도와 원칙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주의자라는 비판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자신이 헌법주의자라고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지금 금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 정신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검찰 위에 대한민국이 있고 검찰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